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PRS 2018년에 실린 논문인데 이제 현대적 유방 확대술, 이 PRS라고 하는 이 논문집이 미국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이제 출간하고 있는 논문인데 그 편집장인 이제 로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주로 이렇게 집필을 하면서 이제 쓴 논문인데 이제 유럽 쪽하고 조금 다른데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유방 확대술에 있어가지고서는 가장 많은 어떤 이제 합의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서를 갖다가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로리 교수가 정리해 놓은 이제 이런 문건이 모든 면에서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이가 또 다 바뀌어요. 또 옛날에는 또 이제 이거 약간 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고, 특히 뭐 ALCL 뭐 이런 부분은 계속 변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건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가 이제 사이징, 보형물 사이즈를 어떻게 정하느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미 테벳 교수가 하이파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고, 하이파이브 시스템 이전에는 사이즈를 정할 때 경험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맞아, 이렇게 그냥 의사가 자신의 상당한 주관을 개입시켜 가지고서는 환자한테 점지해 주듯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는 이제 곤란하거든요. 어떠한 이제 팩터를 분석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와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떤 사이즈를 내가 이렇게 권고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과학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하이파이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유방의 직경, 그 다음에 살이 얼마 늘어나냐, 스킨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일환으로 이제 유도에서 밑선까지 거리, 자, 이런 것들을 놓고서 보형물 사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쭈루룩 이제 정해준 거죠. 환자의 선호도도 물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되어 있지만은, 로리 교수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의사는 유방을 계측을 하죠.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유방 계측치와 그 다음에 환자의 의도, 나는 이 정도 사이즈를 넣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청취해서 같이 다 고려해서 이제 조직의 그 한계를 갖다가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 보형물 사이즈는 이 정도의 레인지,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270에서 뭐 300까지 이 정도 레인지에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 레인지에서 환자분이 이제 고르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싶다. 이제 어떤 환자 자체의 어떤 오너십, 스스로가 이제 리드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딱 왔을 때는 환자 입장에서는 몇 cc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티슈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써져 왔었던 방식인데, 이게 약간 이제 부풀려서 이제 느껴질 수가 있다. 실제로 내가 320을 넣어봤는데 브라이의 볼륨이 이제 더해져가지고 느껴진다 이거죠. 막상 이제 이러한 티셔츠 테스트로 해가지고서는 사이징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이거 좀 더 넣을 걸,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로리 교수가 이제 다른 선생들의 어떤 논문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건데, 또 다른 논문은 또 이제 오히려 반대로 실제로 이거 내 생각보다 너무 크게 됐어, 더 작게 하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형물 사이즈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수술하면서 의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몫이 있는 거죠. 보형물 사이징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텐션인데,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논문에 언급된 거는 아닌데, 자, 보형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방리를 하고서 보형물에 집어넣잖아요. 자, 보형물 집어넣었을 때 이 방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압력, 딱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이거 너무 텐션이 세다. 그러면 이게 좀 밀어내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하면 그 보형물 사이즈는 다운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제 너무 낭창낭창하고 이제 너무 이제 느슨하고 보형물 속 안에서 논다. 자, 이거는 좀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형물 사이즈가 결정이 될 때는 바깥에서 이렇게 뭐 줄자대고 그 전에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보형물 사이즈를 좀 정해 놓지만은, 그런 보형물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텐션 자체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이제 그 높은 압력으로 보형물이 거기에 이제 수용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텐션이 너무 세게 들어갔다, 이제 꽉 쪼개 들어갔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사이즈가 변해버려요. 보형물을 싸고 있는 그 환자의 살이 위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이제 줄어들거든요. 근육도 이중 표면을 넣었다 뭐 이렇게 할 때에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게, 시간이 한 2년 지나간다 보면은 근육 종이장처럼 얇아져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얇아져 버려요. 보형물이 치받으니까. 너무 이제 또 이제 텐션이 강하면은 바닥
바닥에 있는 뼈를 또 이제 눌러버려 뼈를 파이게 만들어버리죠. 그 이제 이로전이라고 해서 이제 미란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유방 보형물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또 이제 하는데, 자, 보형물의 종류에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이시버티, 보형물 젤의 응집력인데, 실리콘 보형물은 체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긴 체인 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날줄이면은 C줄처럼 이렇게 이제 결합해 놓은 거를 교차 결합이라고 하고, 그 교차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실리콘 젤은 아주 쫀쫀해져요. 교차 결합이 적을수록 물처럼 흐르는 느낌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차 결합이 많을수록 우리가 폼 스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태 안정력이 있는, 꽉 이렇게 그 모양을 잘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유방의 모양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보형물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교차 결합이 이제 양이 적으면은 이제 되게 성긴 이제 그런 보형물 되잖아요. 이게 소프트 젤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촉감상으로는 진짜 말랑말랑한데 모양을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모양이 좀 망가진 것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금 의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이런 응집성은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그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계속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2세대 보형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처럼 좀 흐르는 젤을 갖다 썼잖아요. 촉감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쉘은 얇고 젤은 이제 되게 응집력 떨어지게 좀 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촉감은 끝내주기 좋은데, 문제는 터지면 답이 없이 그냥 다 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 겔에서는 파열과 또 이제 젤 블리드,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잡기 위해서 멀티 레이어로 해가지고선 쉘이 도로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 다음에 젤은 또 좀 더 끈끈해졌고, 자, 그 4세대, 5세대에서는 이런 젤 응집력과 쉘의 두께에 대해서 더 이제 엄격한 이제 기준이 이제 적용돼서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렇게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5세대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스테이블 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2012년도쯤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4세대 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폼 스테이블 젤, 스테이블 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보형물이 모든 면에서 모든 환자에게 좋으냐, 그건 아닌데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모양을 잡아줘야 될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걸 구할 수가 없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자, 엘러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수는 했지만은 뭐 기존에 엘러간을 수술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계셔요. 엘러간의 상품명은 이제 나트렐인데, 나트렐의 인스피라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기존의 보형물은 이제 클래식이라고 그냥 부르고, 인스피라는 충전율을 높이는 거예요. 멘토르에서 이제 그거를 벗어 똑같이 한 거예요. 멘토르의 클래식 보형물이 있고, 이제 충전율을 높여서 나트렐의 인스피라와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엑스트라죠. 나트렐의 인스피라도 그렇고 멘토르의 엑스트라도 그렇고, 얘네들 다 그냥 충전율이 높아진 거, 이거 하나 말고는 이제 다른 차이는 전혀 없어요. 나트렐은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게 됐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건 이제 멘토르, 클래식이나 엑스트라냐, 그것만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은 된 거죠. 사실 나트렐 인스피라는 ALCL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굉장히 좋은 보형물인데 못 쓰게 되어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자꾸만 보형물이 오염이 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예방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 보형물이 이제 들여보낼 때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손이 안 되게끔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거죠.